이제 옥석을 진짜 가려야 되는 부동산 대세 상승이라는 거는 사라진 그런 시점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 모신 분은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 얘기해봤고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종합해보면 앞으로 향후 뭐 올해 아니면 최소한 뭐 내년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사실 대규모 공급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기 전까지는 저는 대세 하락? 이런 단어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의 노른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우려를 많이 해요. 이미 빈집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빈집이요? 예, 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시 빈집이요? 예, 광역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빈집 비율이 8%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광역시도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신시가지는 딱 봐도 새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구시가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럼 여긴 빈집으로 두고 이 주택을 담보로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빈집들이 예를 들어서 10채 중에 한 2채, 3채가 빈다? 그럼 나머지 집들도 정지 여건이 상실되겠죠. 왜? 상가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니까요. 그럼 여기가 통으로 슬럼화되는 거예요. 살기 싫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대전, 광주, 부산 등 이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무슨 지방 발전 연구원이라는 곳들이 많아요. 맞아요. 거긴 대부분 다 지금 빈집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어떻게 더 만들지가 아니라 야,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스터디하는 걸로 벌써 가버렸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우범지대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빈집에 깨진 유리창 효과 아시잖아요. 네. 누가 하나 유리창 깨거나 쓰레기 던지기 시작하면 수북이 쌓입니다. 그럼 옆집에서 악취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 사람들도 떠나고 진짜 완전 공동화돼요. 그래서 지방은 벌써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 있는 땅값은 더욱더 상승이 요원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이제 관건인데, 수도권은 말 그대로 다 국지전이에요. 지역마다 호재가 있는 뭐 도청 소재지 이전할 곳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에서 빈 곳으로 남을 것 같은 곳은 오히려 또 주저앉게 되고, 이런 이슈들이 국지전적으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대세 상승은 사실상 끝났다. 네. 이제 각계 역파, 지역별로 그렇죠. 다 차별화된 상황이 맞습니다. 진행될 수밖에 없을 예.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홍보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지코노미를 잘 보셔야 돼요. 구독, 알림 신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의 인구 변화,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을 말씀하셨어요. 광역시가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치면 지방 집값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지방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더 줄 게 뻔해요. 그런데 부동산이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지방에서 혹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이제 객관적인 제 소견이라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많죠. 일본의 사례는 어떻게 좀 예, 일본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던 분이 지방의 괜찮은 곳에 세컨하우스들을 많이 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의 대표적인 세컨하우스들이 지금 별장들이라고 부를게요. 매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N입니다. 1엔이요? 예. 그냥 공짜네요. 근데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게, 그럼 증여가 되니까 세법상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 이 친구가 대단해서 내가 아버지 때 물려받았던 이 세컨하우스 15억짜리인데 이걸 10원에 샀다, 이렇게 하면 거래가 되니까 10원에 매물로 나온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없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본에 100년 된 욕관들 이런 거 100만 원에 매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한 곳 간간히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들렸던 네. 욕관 있거든요. 그게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예쁘고 너무 고진력하고 좋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더 이상 운영할 힘도 없고, 그리고 관광객도 그동안 안 와서 너무 적자가 커서 그냥 내가 매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와, 그 부쩍부쩍했던 명소가 단돈 500만 원. 일본에서 욕관이나 같이 하실래요? 그것도 괜찮은데 한번 저희 몸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사실 일본은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했을까요? 일본은 그래서 뭘 했었었냐 하면, 지방의 경기를 살려야지만 그쪽의 부동산도 경착륙이라도 할 테니, 그래서 지방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는 젊고 혁신적인 젊은 계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신산업이라는 뭐 모빌리티, UAM, 인공지능을 70대, 60대 할아버지에게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셔야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게 딱 하나예요.
지역 관광 활성화. 관광. 네. 그래서 일본의 각 지자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어느 현 관광청에서 이렇게 와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일본의 가가호호 지역마다 볼 게 참 많았었잖아요. 네. 그게 정책적으로 일본이 강하게 드라이브한 거예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나마 거기 와서 소비해주지 않으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일부 경착륙 한 효과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지역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그 모든 관광 인프라가 다 성공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실패했겠죠. 일본. 네. 성공한 몇 개 빼고는 지금 엄청난 지방 재정의 부담금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돈이니까. 네, 유지보수하고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런 전철을 밟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지금 지역 축제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관광 이러고 연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 지역에선 세계적인 무슨 랜드 그런 거 테마파크 유치하고 또 어디에선 또 뭐 한다고 하고 또 제가 이것도 한 2달 전에 갔다 왔는데 어느 지자체장이 어벤져스 스튜디오를 유치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유치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고 왔었는데 그만큼 절박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얘기도 한참 얘기 몇십 년이 걸렸던 거잖아요. 결국 안 됐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쫓아가는 것 같은 부담감도 있어서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개별적인 지자체의 자금만으로는 뭔가 규모감 있게 뭘 못하니 그 다음 슬로건으로 나온 게 일본도 메가시티였어요. 메가시티. 우리도 뭔가 이걸 해보겠다. 대단지로. 그런데 하나하나도 못 채우는데 대단위로 한다라는 걸 뭘로 채우죠? 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일본에서도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했다가 근데 그 메가시티를 일본에서 했던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 3개인데 이 중에 조만간 2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역구들 살리자 이게 있었다가 버틸려고 통폐합을 하면 1명, 2명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니까요. 아니면 뭐 시장직을. 그러다 보니까 메가시티로 다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압축도시. 압축도시는 또 어떤 개념인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3개의 읍에 나이 드신 분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흩어져 살고 있는 3개의 읍을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5만 명 살고 있을 때는 우체국도 넣어드리고 뭐 농협도 넣어드리고 상하수도 시설도 넣어드려도 그게 그래도 비용이 커버가 됐어요. 근데 여기 500명 살고 여기 500명 살고 여기 1000명 살면 이 3개의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곳으로 강제 이주. 그 뭐하죠요? 안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하잖아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별의별 설득을 다 해요. 관공서 직원이 가서 어르신 이제는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여기 수도 끊겨요 하면서 사정을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안 하다가 요즘은 조금씩 모여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압축해서 그 안에 집중된 서비스를 하겠다. 네, 그게 그나마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초고령 사회의 속도가 훨씬 높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시결이 더욱더 가속화되거나 빨리 도래할 거고 그럼 어느 순간 부동산이라는 건 타이밍 놓쳐버리면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걱정이 많아요.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는 한정된 어떤 지역들로만 귀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데다가 억지로 부양하겠다라고 돈을 투여하다가 낭패를 보느니 정말 솔직히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미래지향적인 동네, 경제 혁신이 유발될 수 있는 동네를 육성하지 14개 시도를 다 하겠다라는 건 솔직히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닌데 그렇게 효율성만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거기서 사시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사시고 있던 그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것도 있는 거니 최대한 그분들이 사시는 그 동네를 끝까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드려야 된다. 이건 가치 판단의 차이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그냥 공부나 하는 사람이 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큰 뜻을 품으신 분들이 국민을 설득도 하고 비전도 제시하셔서 이제 잘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또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 쭉 해왔는데 지금 중요하게 우리 처음에 제시했던 그 이슈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긴축이었는데 그럼 긴축의 시대에 자산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도 한번 짚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어떤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요,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그만큼 돈의 가치가 싸졌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시점은 달리 말하면 실물 부분의 가치를 크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중앙은행이 꺾어보려는 노력이구나라는 거죠. 그게 꺾이면 실물 부분이 이제 주춤하겠지만 안 꺾이면 우리가 베팅해야 될 때는 어디다? 실물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부동산을 주춤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로 어떻게든 돈의 가치를 올려서 이 가치를 내려보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일 수도 있죠.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또 더 올려보겠습니다를 주구장창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셋의 상관관계 어떻게 이 금리 인상이 움직였는지. 항상 대규모 불황 때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다 올랐습니다. 불황 때 돈의 힘이잖아요.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풀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불러요. 그러니까 자산들이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났던 게 외국인들 떠나고 기관 떠났는데 개인들이 다 주식을 샀던 이유가 학습 효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IMF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 다 반토막 났는데 내가 그때 샀었으면 아유 이 소리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삼성전자 그때 샀었으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나서 사람들이 다 샀던 거죠. 그런데 그것만 산 게 아니라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 가격 치솟았어요. 그걸 또 알기 때문에 부동산도 연끌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이제 저는 지코노미 애청자분들이 웬만한 국토부 장관들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제가 그래서 감히 함부로 식자라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이론 가지고 얘기 안 드리는 이유가 뭐 이미 제 수준들이시거든요. 실명 연기에서 다 체득, 몸으로 체득한. 그럼요. 저도 많이 여쭤보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팅 해놓은 거를 이게 사회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금리를 올려서 낮춰보겠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 걸까요? 자, 금리 인상으로 내가 지금 투자했던 동네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동네면은 파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떨어질 것 같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개인 차원에선, 국가 차원은 아니고 개인 차원에선 버티셔야죠. 아니면 계속 사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될까요? 그게 똑같은 답변이죠. 어느 동네 사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거죠. 네. 지역에 따라서. 네. 저는 뭐 실수요자시라면 그냥 직장 가까운데 사시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고요. 그건 실수요자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투자를 하실 거다라고 하면 이제 옥석을 진짜 가려야 되는 부동산 대세 상승이라는 거는 사라진 그런 시점이다. 부동산 대세 상승은 끝났다. 네. 차별화된 시장에서 차별화된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긴축의 시대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